오늘의 머릿말. 얼마 전 읽은 백수린 작가의 눈부신 안부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마치 주문처럼 외울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그래서 팟캐스트의 시작인 오늘 한 번 더 소리내어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밀리의 서재와 팟캐스트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책에 관해 궁금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볍지만 진지하게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제목은 너무 많은 책 속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에 빠진 독자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콘텐츠라는 뜻인데요. 나와 어울리는 걸 케미가 맞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각자의 케미에 딱 맞는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리딩 케미스트리에서 앞으로 다룰 코너들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끌리입니다. 이 작가가 끌리는 이유. 주목받는 작가님들을 초대해서 작가님에 대해서는 물론 작품과 세계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두 번째 코너는 책생연분인데요. 게스트와 진행하는 본격 인생책 영업시간입니다. 하나의 책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이고요. 세 번째 월간 케미는 이번 달 주목할 책은 무엇일까? 월간 베스트 책은 물론 독서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돌아보고 예측하는 독서 트렌드 한 번에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책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해 왔거든요. 이번에 밀리의 서재와 함께 리딩 케미스트리라는 이름으로 화학작용을 일으켜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이번 가을과 겨울 여러분의 독서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의 첫 번째 시간은 한국 스릴러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정유정 작가님이신데요. 최근 발표하신 영원한 천국은 출간 직후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7년의 밤, 28, 종의 기원, 완전한 행복 등을 발표하신 정유정 작가님을 모시고 스릴러 소설을 쓰고 읽는다는 일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유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은 이제 책 나오고 제가 늘 하는 루틴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네. 방송도 하고 이번 주로 이제 이게 끝나고요. 네.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독자와 이제 만나는 네네. 본격적인 일정 그렇게 끝내고 나면 또 이제 다시 소설을 쓰러 몇 년간 들어갈 계획이에요. 네, 약간 정유정 작가님이라고 하면 동굴 들어가 계시는 시기하고 예, 활동하시는 시기하고 예. 나뉘어 있는 느낌인데요. 네. 완전한 행복이 2021년에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3년 동안 한 1년은 이제 취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2년은 이제 쓰고 또 취재에 필요한 공간에 가서 직접 공간도 네. 가보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소설 쓰실 때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설 완성 직후에 네. 굉장히 혹독할 정도로 걷기 여행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영원한 천국을 출간하시고도 걷기 여행 다녀오셨을까요? 제가 이제 특히나 그 약간 매운맛 소설, 그러니까 흔히들 무서운 언니가 쓴 그 소설이 나오면은 그렇게 저 네. 나름대로는 저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몸을 혹사시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고 좀 제가 행복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하던 일을 했어요. 작년부터 제가 달리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조깅은 했었는데 본격적인 달리기는 이제 작년에 처음 시도를 아, 했어요. 네네. 예. 저에게 이제 본격적인 달리기란 뭐 다른 정의와 상관이 없이 제가 장비충이거든요. 그래서 러닝 장비를 갖추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저는 네. 조깅이냐 러닝이냐 이거에 다 이렇게 나뉘는데 예, 그 짧은 시간에 러닝화를 5컬레나 샀답니다. 아, 러닝 시계도 사고. 그쵸. 약간 조깅이라고 하면 왜 아침 조자 쓴다고 예. 가벼운 마음으로 뛰는 느낌이라고 네, 하면 그렇죠. 러닝이라고 하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의 개념이죠. 네. 네. 그래서 한 10km씩 이제 저녁에 그렇게 달리고 그랬어요. 이제 서울 와 있는 지금은 이제 못 달리지만은 네. 아니 보통은 러닝이라고 하면 어디서든지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지금은 쉬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호텔에 그 짐이 있으니까 네네네. 트레드밀에서 달리기는 하는데 되게 재미가 없어요. 이전에는 그거를 잘했는데 네네. 이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달려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쵸. 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품고있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실지도 좀 궁금했던 거예요. 네. 사실 오랫동안 내 안에 있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선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작가님은 이미 책이 또 많이 쌓여 있는데 여전히 그런 두려움을 느끼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점점 더 두렵죠. 음, 제가 이제 경력이 쌓일수록 아니 이만큼 이 사람은 소설을 이렇게 길게 써놓고 아직도 발전이 없나?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슬프잖아요. 그래서 낼 때마다 한 번씩 낼 때마다 그만큼씩의 두려움이 더 쌓이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이게 경력이 쌓인다는 게 네. 내가 하는 일에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네. 그만큼 더 엄격한 평가의 잣대에 놓인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도 아직도 이만큼밖에 못하는 거야 같은 말을 맞아요. 듣지 않기 위해서 예, 예. 스스로에겐 더 엄격해지는 측면들도 있지 않나. 그렇죠. 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고 소설 같은 경우는 또 책이 나오면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그렇죠. 직접 읽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독자마다 또 자기 세계관이 다르고 그럼요. 예, 신념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읽히는 방향이 다 다르고 또 반응도 다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멘탈이 제가 강한 편이면 뭐 그걸 다 읽을 텐데 저는 그러지를 못해 가지고 비판받는 게 무서우니까 아 재미없다 이 소리 들은 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전 아예 리뷰도 안 보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항상 걷기 여행도 예. 히말라야 갔다 오시고 산티아고 갔다 예. 오시고 책도 정말 쉬지 않고 내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작가님이 강철 멘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전혀 아닌가 봐요. 예, 멘탈이 저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멘탈이 꽁치뼈라고 하거든요. 한 번만 이렇게 딱 씹으면 그냥 다 바스러지는. 네. 그런데 제 멘탈이 약해요. 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서운 밤길이라든가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둔한 편이에요. 산길도 어둑어둑한데도 잘 가고 예전에 이제 이팔 쓸 때 지리산 암자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 둘레길이 한 8km 돼요. 근데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깜깜할 때 그 8km를 뛰고 그랬어요. 달리고. 안 무서워요. 그런 네. 것은. 뱀도 안 무서워요. 심지어는. 근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정신적인 것에 대한 좀 멘탈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것은 제가 멘탈은 강하지 않지만 좀 일어서는 속도가 빨라요. 이제 속상했다가 좌절해서 엎어졌다가 딱 일어날 때 그 속도가 조금 빠른 편이라. 약간 회복 탄력성이라고 네네, 부르는. 그렇죠. 예. 예. 그게 조금 빠른 편이라서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고 견디는 것 같아요. 이런 겸손한 말씀을 해주시다니. 이번에는 책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예, 종의 기원 그리고 7년의 밤, 완전한 행복, 영원한 천국 이런 소설들이 밀리의 서재에서도 오픈이 됐단 말이에요. 예. 오늘은 이 중에서 7년의 밤, 완전한 행복, 영원한 천국 이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영원한 천국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욕망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이야기인가요? 이 이야기가 완전한 행복을 쓸 때 제가 원래 습관이 그거 이제 기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소설을 퇴고하기 전이 되면 그 소설 그거를 다시 막 수정하고 보기가 되게 싫어요. 그런 네. 지점이 와요. 그때 되면은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책도 한 권씩 읽고 네. 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면 이제 그러는데 그때 호모 데우스를 읽고 있었어요. 계속 읽으려다가 이제 일 때문에 미뤄뒀던 네네네. 이제 호모 데우스를 읽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피엔스는 인간이 이제 그 원시 사피엔스 사바나 시절에 원시 사피엔스부터 현대 사피엔스까지의 어떤 걸어온 길, 그러니까 인지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호모 데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피엔스에서 거의 이제 뭐 초인류로 가는 맞아요. 예, 과학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인류는 거의 데이터교에 포섭이 돼서 그의 노예 비슷한 신도로 네네. 살고 있는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죠. 구글에 뭐 자기 얘기 정보 안 파는 사람 있나요? 다 그렇죠. 예, 다 팔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뭐 빅데이터 이런 것보다도 이 인간을 이 의식 무의식 또는 이런 뭔가의 어떤 신경회로의 그 피드백, 호르몬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의 그 뭔가 뇌 작용까지도 다 그대로 업로드 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클라우드 안에다가 어떤 클라우드 안에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 안에서 살면 주체적으로 살면서 몸을 대신 홀로그램으로 만들되 일반적인 홀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인체와 똑같은 그런 외피 이런 것을 다 홀로그램에 만들어내서 네.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인간이 사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 음. 가상 어떤 홀로그램이지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막 했어요. 그렇게 막 굴리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제 막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쓰고 싶은 마음을 꼭 참고 완전한 행복을 끝내야 되니까 네. 메모만 해놓고 이제 완전한 행복 끝낸 다음에 이제 제 그 이 루틴 할 일을 다 하고 들어가서 책 주문을 제일 먼저 했죠. 그와 관련된 공부들을 해야 되니까 뭐 인지신경학이라든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철학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제 입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세계관을 만들려면 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인지신경학자가 안토니오 다마지오예요. 그래서 다마지오의 저서들을 갖다 놓고 이제 책들을 쭉 읽다 보니까 이 양반이 스피노자를 숭배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스피노자로 가신 네, 건가요? 스피노자로 갔죠. 아, 나도 이 세계를 지향하는 거니까 네.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뭐 그런 공부 또 이제 물리학이라든가 양자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책을 한 5권 정도 주문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펼쳤는데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백지요. 뭐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적혀 있길래 그냥 그렇죠. 예, 덮었어요. 제 아들이 그 시스템 개발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딥러닝 이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아들에게 물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덮어서 치우고 그 외에 뭐 생물학이라든가 이제 심리학 이런 공부 또 이제 주인공들의 직업이 이제 동물학이나 뭐 이렇게 물리치료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부들 이제 평소의 소설과 다른 게 있다면은 평소에는 이 취재, 이 공부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네. 책이 한 3, 40권 쌓아놓고 하는데 이번에는 50권이 넘었던 것 같아요. 한 5, 60권 쌓아놓고 1년 걸렸어요. 좀 쉬운 공부도 아니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유식해지는 건 아니고 작가는 깊이보다도 넓게 아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피상적인 공부, 그게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게 작가의 독서법 같기도 해요. 넓게 읽으면서 네. 사실 깊은 세계는 내가 만들어내는 세계에서 깊이를 그렇죠. 추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상상 속에서 그거는 네. 내가 추구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과학자 못 따라가고 그 분야의 맞아요. 전문가들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개요만 알면 되는데 그 개요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일반인들은. 근데 이 시작이 유발 하라리의 네. 이 책이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네. 사실 유발 하라리 책 자체도 소설 같잖아요. 그럼요. 읽다 보면은 재밌어요. 예, 너무 재밌게 읽게 네. 되고 어떻게 보면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전반적인 이해를 넓혀주는 동시에 네. 아, 이거 뭔가 재밌는 이야기거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소설 읽으면서 느꼈던 인상하고도 약간은 일치하는 부분이 네.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영원한 천국이 완전한 행복에 이은 욕망 3부작의 두 번째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제목이 둘 다 영원한 천국, 완전한 행복 이렇게 5글자여서인지 네. 약간 운율이 맞는 느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욕망 3부작 처음 시작하시면서 예. 아, 내가 다루고 싶은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것이다라는 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욕망, 또 대표적인 보편적인 그런 욕망을 다뤄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욕망도 파괴적인 부분이 있고 성취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잘못하면은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 건 이 밑바닥에는 집착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이게 있는데 이제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행복을 목표로 삼는다는 게 옳은 일일까? 과연 인생의 목적으로 그러니까요. 삼는다는 게 이게 맞는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느라 남의 삶을 파괴하는 사람. 그로 인해서 결국 자기 삶도 파괴되는 네. 그런 어떤 파괴적인 욕망을 다뤄봤다면 이번에 이제 성취적인 욕망은 이제 내 심장을 쏴라의 계열이에요. 아, 그렇네요. 다정한 그녀가 쓴 지니 뭐 내 심장을 쏴라. 지금 스스로 다정한 그녀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다정한 그녀. 그래서 다정한 그녀가 쓴 소설이 이제 네 번째 소설. 그래서 이 이제 영원한 천국을 쓰면서 이제 무서운 언니와 다정한 그녀가 네. 이제 4대4 동률을 이뤘어요. 네. 아, 이러면 다음 이야기가 다음 어디로 이야기가, 갈지가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완전한 행복 읽을 때는 네. 완전한 행복이라는 이야기는 인간에게서 선량함을 기대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욕망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사람을 비정하게 만드는 일인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 영원한 천국을 읽을 때는 그래도 우리는 타인에게서 아직 기대할 수 있다.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돼가지고 이 두 작품을 읽은 다음에 마음에 남는 느낌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바로 무서운 언니와 따뜻한 언니의 차이였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든지 다 이면에가 다른 이야기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욕망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양쪽을 다 다뤄보고 싶었어요. 어떤 욕망이 인간을 존엄하게 하고 그 삶에 의미를 주는가, 또 어떤 욕망이 삶을 파괴하는가, 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욕망 시리즈를 써보겠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 개가 다 구상에 있었던 건 아니고 이 테마를 가지고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씩 쓰기 시작한 게 이제 마지막 것만 남겨놓고 있네요. 마지막 이야기도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소설의 맨 마지막에 네. 이 다음 소설에 대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다시 가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정유정 작가님 책이라고 하면 마지막까지 읽어야 안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 앞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도 계속 시선을 빼앗기도 하지만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어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네. 세상에 대한 통찰 같은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저는 왜 7년의 밤 같은 경우에 영화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건데 완전한 행복 같은 작품도 영화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혹시 작품을 쓰실 때 저는 작가님 소설에서 되게 좋은 게 생생한 캐릭터가 되게 좋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쓰시면서 어떤 특정한 배우들을 염두에 두고 쓰기도 하시는지 네.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는 완전한 행복 같은 경우는 약간은 원래 이미지랑은 차이가 있지만 배우 이영애 씨나 염정아 씨 같은 네. 분들이 연기를 하면 오.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으스스한 느낌의 주인공이 탄생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영원한 천국을 읽으면서는 현빈 씨나 남궁민 씨 약간 반듯한 인상이면서 네. 속을 알 수 없는 약간 이런 사람이 연기하면 좋겠다 생각했었거든요. 혹시 그렇게 가상 캐스팅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런 적은 있었어요. 이전에 쓴 소설 중에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배우들은 오래전 배우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TV가 없고 네. 영화도 잘 안 보고 네. 그러니까 오래전 배우들이죠.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영원한 천국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주인공인 임경주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주인공이에요. 네. 내 심장을 쌀아 때부터 그 수명이와 닮아 있는 그런 이제 수명이가 조금 성장한 듯한 이제 그런 주인공이고 이런 주인공들이 사실은 그 소설에서는 소설적 주인공이에요. 변화가 크거든요. 그쵸. 성장을 했을 때. 그러니까 경주도 보면은 제이를 만나고 뭐 중간에 한 팀장을 만나고 베토벤, 랑현이를 만나면서 속이 얼음장 같았던 그 주인공이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의 폭이 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제이 같은 사람이면 이 사랑이 충만한 남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큰 변화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이는 주인공이 아니고 임경주가 주인공인데 어떤 배우가 어울릴지는 제가 배우들을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어요. 현빈 씨는 아는데 사실 남궁민 씨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네, 잘 모르겠어요. 이제 완전한 행복은 사실 영화 판권이 팔렸어요. 네. 이제 쇼박스에 팔린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고 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화는 내 작업이 아니고 그 그렇죠. 사람들의 맞아요. 예술이고 네. 나는 이제 판권 팔았으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물 보고 이제 그런 정도의 관심이지 그 이상은 뭐 관심이 특별히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지막까지 소설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작가님 소설 읽는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영원한 천국 읽으면서는 진실이 계속 겹겹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너무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거예요. 네. 주인공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작가님의 그 차가운 계열의 이야기는 약간 네. 주인공의 넌덜머리를 내게 만든다고 하면 이번 작품은 주인공을 좋아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같은 네. 생각을 하면서 읽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소설을 쓰실 때 이 결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정해져 있는지 네. 아니면 쓰시면서 캐릭터가 자기 마음대로 막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가기도 하는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시작과 끝을 딱 정해놓고 써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처음에 이제 그 첫 문장에서 시작해서 쭉 써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네. 이제 캐릭터가 자기가 노는 대로 따라가는 네, 네. 예, 그런 작가가 있고 또 못 박을 자리까지 다 정해놓고 가는 작가가 그렇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과 끝을 딱 정해놓고 시작에서 끝이 가는 길은 수십 개를 만들어서 거기를 알아서 가보게 하는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빠르면서도 이야기를 모두 다 함의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저는 딱 그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말뚝은 박혀 있어야 돼요. 여기가 꼬린 지점.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초고를 쓰면 한 10%만 남겨놓고 다 날려버리는 네. 스타일이거든요. 자꾸 바꿔가지고. 근데 시작과 끝은 바꾸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게 이야기의 목적이니까. 목적이 바뀌면 이야기의 성격도 바뀌고 톤도 바뀌고 뭐 캐릭터도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딱 그 자리에 고정시켜놓고 나머지만 계속해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전체 이야기에서 90%가 바뀌었는데 네. 절대 바뀌지 않는 10%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1장과 마지막 장이 가장 그래서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소설도 1장을 정말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1장이 숙지가 안 되면 1장을 대충 이렇게 호로록 넘기면 2장부터 바로 그냥 약간 혼란이 와요. 뭔가 매끄럽지 않고. 맞아요. 네. 네. 근데 1장을 잘 숙지를 하시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떤 소설이든지 도입부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비소설은 크게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소설의 경우에는 도입부에서 적게는 10페이지, 그렇죠. 많게는 100페이지 정도 분량에서 작가가 내가 쓰려고 하는 이야기, 네. 등장인물,
톤앤 매너 이거를 다 소개하죠. 정말 다 소개해요. 네. 다 소개하고 거기에서 공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작가분들이 제일 많이 수정하시는 부분이 도입부일 텐데 맞아요. 이 도입부가 매력적으로 읽히면서 네.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나르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읽으실 때에도 네. 앞에는 사건 없으니까 후루룩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에를 공들여 읽으시는 게 책 재밌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훈련이 덜 되어 있을 때는 도입부가 더 어려워요. 맞아요. 나는 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장악해야 되지? 그게 너무 힘들어서 도입부만 가지고 거의 뭐 절반의 세월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되게 그 습작기에 소설을 포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네. 거기서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훈련이 되면서 도입부가 조금씩 쉬워지는 성향은 있는데 도입부가 아무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됐고 이제 절정부로 갈수록 훨씬 쉬워지는 맞아요. 부분만 예.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시면 될 것 책 같아요. 읽는 속도가 네. 점점 빨라집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책이 두껍다고 해도 네. 처음에만 꼼꼼하게 읽으면 점점 빠르게 읽게 되기 때문에 네. 읽는 속도가 뒤로 갈수록 빨라지고 그러면서 이 절정부에서 크게 한 방 맞는다. 그러니까 일장에서 작가가 구도를 잘못 잡잖아요. 네. 그럼 이야기 헤매게 돼요. 작가 스스로 헤매게 돼요. 그래서 일장에서 이거를 잘 잡아가지고 맞아요. 다 복선을 깔아놔야만이 이제 2장, 3장 가면서 이야기가 개연성 있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 개연성이라는 것은 사실 혼돈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소설적 개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 내에서 개연성이 맞아요. 있어야 하는 거지. 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그게 개연성은 소설적 개연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장이 그래서 중요한 이 일장에서 일어난 일이 다음번에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법하다. 이거를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장을 꼭 네. 공들여서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유정 작가님 책 읽을 때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 네. 끝까지 딱 읽은 다음에 네. 맨 첫 페이지 돌아가서 초반 설정 다시 확인할 때. 확인할 때. 네, 네. 이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막 네. 그 눈덩이 굴리는 것처럼 끝까지 이야기를 따라왔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아, 이게 이런 길로 온 거였구나 하는 네. 그 실타래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꼭 읽으실 때 끝까지 읽고 나서 도입부 다시 읽는 재미를 놓치지 마시라. 네.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네, 맞습니다. 복선이 어떤 식으로 와서 매듭이 풀렸나. 음. 이거를 그쵸. 보실 수 있죠. 네. 완전한 행복 같은 경우는 고유정 사건을 연상시키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실제 사건 자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네네. 자기애라고 하는 욕망을 가운데 두고 현대 사회를 재해석하는 이야기다라는 네. 느낌 받았습니다. 작가님이 자기애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시류가 좀 읽혔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애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좋은 쪽으로 더 많이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애를 먼저 우선시 모든 면에서 먼저 우선시 한다든가 타인을 도구로 자기를 사랑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점점 더 사회 표면으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흐름으로. 그거를 제가 이제 SNS는 안 하지만 가끔 이제 아들 계정으로 해가지고 제가 SNS를 들어가서 본다든가 하면은 일단 자기 과시, 이 과시, 그러니까 타인의 이 과시해 놓은 그걸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욕망을 느끼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그걸 흉내내고 싶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아니 심지어 보니까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다른 네. 사람들 거 보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사기도 치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르시시즘에 대한 제가 이제 어떤 호기심을 느낀 거예요. 대체 나르시시즘은 뭐냐. 그래서 이제 성격 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나르시시즘이 현대 SNS라든가 이런 많은 커뮤니티 이런 데서 읽히는 그 흐름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어떤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이제 그때 고유정 사건이 이제 터졌었고 사실은 소설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고유정과 아무 관련이 없는 네, 서사예요. 네,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 죽이는 수법 내지는 사건의 흐름이 비슷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로 이렇게 혼돈될 수가 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이제 제 이야기고 제가 쓴 이야기고 이제 뭐 이렇게 남편을 죽였다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남편의 이제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를 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딱 맞는 케이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 고유정이라는 사람을 사이코패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때 프로파일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 네. 예, 그런 사람. 빨대 꽂고 그야말로 가스라이팅해서 내게 필요한 것만 빨아먹는 사람. 그래서 이제 완전한 행복을 이렇게 이제 쓰게 된 거죠. 첫 번째 욕망 시리즈의 첫 번째로. 그래서 작가님 소설 제목들이 다 역설적이에요. 맞아요. 완전한 행복이라는 책은 이건 완전한 행복은 없구나. 네. 그다음에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천국을 감히 상상하지 마라. 같은 느낌으로 읽으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사실 저는 이 작품들 읽으면서 정말 영화 같은 느낌으로 빠르게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 같은 경우는 쓰시기 위해서 참고하신 뭐 소설이나 영화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픽션도 포함이 되어 있을지가 궁금했어요. 픽션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보면은 그 영상으로 보면은 제가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봐. 네. 사실 우리가 영상으로 본다는 것은 소설을 읽는 것과는 달라요. 소설은 내가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그 세계를 상상을 하는데 영화나 드라마는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더 강해요. 이게 더 강하다 보면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쪽은 안 받고 오래전에 매트릭스를 본 적은 있지만 얼마나 옛날인 거예요? 얼마나 옛날이에요? 그 이후로는 그런 것과 비슷한 영화는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내 상상에 의해서 어떤 것과 겹치더라도 내가 모르고 겹치는 게 속이 편하지.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상상하면서는 전혀 그런 것은 네네. 보지 않았고 책도 마찬가지로 보지 않았어요. 네. 평소에 뉴스도 많이 보실지가 궁금했는데요. 네. 새로운 장편 소설이 될 법한 이야기의 씨앗을 발견하는 방법이 네. 궁금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앞에 이야기를 마칠 때가 되면 네. 너무 들여다보기 싫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구상한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새로운 이야기가 발견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뭐 유발 하라리 책처럼 책에서 이제 어떤 그 과학책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과학책도 그 그러니까 문과 계열의 과학책을 좋아해요. 이과 계열의 화학이나 물리 이쪽은 전혀 완전 까막눈이고 이제 문과 계열의 그 과학들이 보통 생물학, 뭐 진화 생물학, 뭐 심리학, 뭐 인지신경학, 뇌과학 이런 것들이 이제 문과 계열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네. 과학책들인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뭐 지니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거기서 동물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이 저기가 된 거고 내 경험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로 뉴스를 보거든요. 네. 유튜브로 보고 있다가 이제 저 이야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저 사건은 많이 저기 하는 데가 있다. 또 시대적으로 저게 큰 이슈가 되는 어떤 시대의 상을 반영하는 그런 사건이다 싶으면 또 거기에서 이렇게 모티브를 얻어서 소설을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작가가 감각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감각을 열어놓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영상이나 이런 쪽으로만 열어놓고 있으면 상상력이 한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사실은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보는 게 상상력을 키우는 거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자기가 영상을 떠올리면서 책을 읽는 방향이 네, 그렇죠. 훨씬 더 그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영상으로 많은 것들을 접하는 시대이기는 한데 사실 영상 볼 때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게 사람들이 영상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튜브 같은 경우 보면은 영상을 본다기보다는 텍스트, 자막을 읽을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는 내용이 아니라 읽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텍스트 기반의 어떤 매체처럼 유튜브가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자막 때문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보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상상력을 깨울 것인가는 문제에서 이런 영상에 너무 의지하지 않고 텍스트를 통해서 자기 힘으로 상상하는 힘을 발휘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텍스트, 문학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네. 문학이라는 게 영상이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서 내가 이제 기자님하고 앉아서 이렇게 이걸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얼른 나 점심때 가서 김치찌개 먹어야겠다. 어제 술 먹었더니 속이 쓰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걸 배우가 물론 영상에서 배우가 표정 연기나 이런 걸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정확히 뭐 이마에 김치찌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소설은 그냥 그 인물의 머릿속 열고 들어가서 그렇죠. 얘는 앞에서 웃으면서 상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김치찌개를 지금 생각하고 있네. 이걸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머릿속부터 저 먼 우주까지 한계 없이 은유해 낼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이야기 매체가 바로 소설이고 문학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이 세계를 구축해서 나한테 넣어주는 거지. 내가 만든 세계가 아니지만 소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학 속으로 이야기 속으로 딱 들어가면 내 머릿속에서 스스로 그 세계를 구축해서 하나씩 단서를 찾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텍스트를 읽고도 전부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문학이 모든 이야기 예술에 거의 대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문학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이제 문학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거든요. 다만 AI 작가가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건 좀 무서워요. 네. AI 작가들은 진짜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이 좋아하는 어떤 그 취향까지도 다 파악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AI 작가들이 등단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이런 시대에 약간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점점 발전을 하면은 인간 작가보다 저는 뛰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출연을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AI 문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빨리 쓰고 얼른 도망가야겠다. 나는 사라져야겠다. 안 돼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 발달의 문제에 대해서 이번 책 쓰시면서 더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하느라고 읽으신 책들도 그런 내용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책 읽다 보면은 이 기술 발달이라고 하는 게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취재차 이제 이런 딥러닝 분야의 이제 그 회사 대표님하고 이렇게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뉴스로 나오고 세상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보다 과학은 훨씬 발달돼 있대요. 다만 사람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 발표하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과학은 우리보다 훨씬 100m 앞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이 후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또 인간의 욕망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맞아요. 시작하면은 가속도만 붙이지 이게 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계에서 81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81억 인구의 니즈 혹은 생각을 반영하는 어떤 거대 담론이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가는 게 좋겠다. 근데 뭐 철학, 사회, 정치, 경제 이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 담론을 형성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죠. 그게 모든 자기만의 어떤 손익계산이 들어가 있고 그게 불가능한 하기 때문에 이런 거대 담론이 형성되고 어떤 사람들의 그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은 가운데 과학은 저 멀리 혼자 가고 있고 그러면은 두려움이 있죠. 언젠가 인간은 결국 인간이 자기 손으로 이 사피엔스를 절멸시키겠다. 네네. 그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저도 사실 그런 결론에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 목을 치겠다. 아, 예, 과학이란 도구를 들고 네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인류가 있을까? 있다면 이제 이런 어떤 생물학적 외피를 버리고 이렇게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그렇죠. 예, 그런 인간 초인류가 되지 않을까. 이제 좋게 말해서 포스트 사피엔스 예, 그런 인류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무섭고 슬픈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예, 작가님 소설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저는 네. 어떻게 보면은 선량한 주인공도 네.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죠. 악역들. 예. 네. 그러니까 악역도 너무 매력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매력적이라는 게 좋아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약간 홀린 듯이 바라보게 되는 네네. 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게 되는 악역들을 굉장히 잘 쓰신단 말이에요. 네. 생생한 악역을 구상하시고 쓰시는 비결? 작가님의 비결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게 흔히 자기 예. 안에 있는 인물, 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각으로 네. 여러 명의 캐릭터를 구상하잖아요. 네네. 그렇다는 뜻인즉 이 악역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음. 씨앗에서부터 발화한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게 남에게서 올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에게 나쁜 짓을 안 해요. 나쁜 네. 면을 내보이지 않아요. 그런 걸 내보이고 이기적인 걸 내보이면 나는 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경원시 네. 돼요. 아니면 좀 심하면 감옥에 가요. 경찰이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 나쁜 면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관찰로는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뭐 책을 읽고 뭐 이렇게 상상을 한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악인에게도 내 어떤 내 안에 무의식 밑에 이게 의식 밑에 있는 꽁꽁 감춰둔 내 안에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인간은 자기한테도 굉장히 기만적인 동물이에요. 네. 우리 그 왜 셀카 찍으면 필터 씌워가지고 찍어놓고 이거 내 모습이라고 믿잖아요. 내 얼굴 사진 찍어놓고 주름 싹 지워놓고 제 모습 맞단 말이에요. 예, 이게 내 모습이야. 뭐 네. 그렇죠. 예, 뭐 맛있게 먹으면은 0칼로리 막 이러면서 먹고 이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만 속이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되게 자기를 들여다보기 어려워요. 그 누구나 다 자기는 자기를 선의 중심에 놓고 싶어 해요. 이 선이 훌륭한 거라고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문명화된 사회 혹은 법제화된 이 국가의 법에 이렇게 순응이 됐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라는 걸 알아요. 교육받고. 깨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작가는 그걸 깨야 돼요. 작가는 진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안에서 어떤 나쁜 모습을 봤을 때, 악인을 발견했을 때 그 모습을 막 키워가지고 걔가 할 만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가들이 쓰다가 문득 특히 습작기 때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혹시 독자들은 이미 작가의 모습이 반영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혹시 독자들이 나를 나쁜 놈으로 생각할까 봐 혹시 나를 상스러운 인간으로 생각할까 봐 혹시 나를 무식한 인간으로 생각할까 봐 자기 모습 이제 겉으로 드러난 사회적인 자기 모습을 막 넣어버려요. 실제 그 악인이 할 법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소설의 그 오류를 범하게 되면은 이제 인물은 위선자가 태어나는 거죠. 독자들은 악인을 좋아하는 법은 있어도요, 위선자를 좋아하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두렵기는 하지만 누가 나를 저 작가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렇게 부를까봐 두렵기는 하지만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다 드러내야 돼요. 그거 없는 사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거를 행하지 않을 뿐이고 누구에게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를 뭐 굉장히 못스럽게 군 상사 가서 그냥 확 그냥 망치로 한 대 때리는 이런 상상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쓸 때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기만적인 면모, 위선적인 면모를 드러낼 용기를 좀 가져야 한다. 소설을 쓸 때에는 나를 선의 중심에 놓지 말라, 작가를.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너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얘기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인간은 누구나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의식하는 마음이 창작하는 순간에
예. 이 소설이 어떻게 읽히고 네.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을 계속 더 씌우다 보면 네. 거기에서 위선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하는 그렇죠. 예, 네. 이 지적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범죄 소설을 읽으면서 범죄 자체의 매혹을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 소설이 끝까지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놓지 네. 않으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범죄를 다루시면서 네. 특별하게 주의하시는 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한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 사건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가 누구를 죽이고 경찰이 얘를 어떻게 쫓아서 이렇게 얘를 잡고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얘는 어쩌다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나. 왜 얘는 이렇게 일을 벌리고 다니나. 앞으로 얘가 어떤 길을 가게 될까.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 소설을 심리 스릴러라고 부르는 네. 이유가 사실 그건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그렇게 되는 건 막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누구나 나쁜 짓을 나는 절대 평생토록 나쁜 짓을 안 하고 살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또 그런 악의를 품고 나한테 다가온 사람을 알아볼 수도 있고 네. 예, 피할 수도 있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은 인생에 대한 어떤 교본, 약간 뭐 매뉴얼 이런 것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소설을 쓸 때 우리가 나쁜 사람들의 머릿속을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 이걸 아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이 몇 명을 죽였고 뭐 무슨 방식으로 죽였고 이거에 치중하는 것은 저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게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가, 어쩌다 이렇게 사악한 인간이 되었나,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또 궁금했던 거는 작가님의 책장입니다. 아, 예. 어떤 책들이 꽂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고 또 어떤 책들을 읽고 계실지가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작가로 데뷔하기 전에 즐겨 읽으셨던 범죄 소설이 있다면 어떤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레이먼드 챈들러를 참 좋아했어요. 네네. 네, 레이먼드 챈들러가 말하자면 그런 범죄 이것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 우울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우울한 인간 군상의 이야기들, 내면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제가 안녕 내 사랑으로 입문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애 작품이 안녕 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이먼드 챈들러는 그 파가 있다 그래요. 뭘로 입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파가 나뉜다 그러는데 네. 저는 안녕 내 사랑 저는 파거든요. 빅슬립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안녕 내 사랑파입니다. 그래서 레이먼드 챈들러를 엄청 좋아했고요. 이제 스티븐 킹은 저의 이제 스승 역할을 하셨는데 그 문장이라든가 유머를 구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향, 뭐 이런 면에서 레이먼드 챈들러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사실은 킹 이전에 레이먼드 챈들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제 책장을 보면은 이제 킹의 작품이 많으니까 한 책장 하나가 다 이제 스티븐 킹의 옛날 절판된 책부터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먼드 챈들러의 책들이 이제 그 세트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가 뭐 무슨 출판사인데 거기에서 나온 게 세트로 있어요. 북하우스입니다. 네, 북하우스. 그게 뭐 이제 모든 것이 다 시리즈로 있는 그거를 지금도 이따금씩 꺼내서 읽어요. 저는 그 문체가 너무 좋아요. 좋죠. 네, 아름다워요. 좋죠. 네. 일단은 너무 멋지게 은유를 너무 잘 쓰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범죄물에 대한,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랑 이야기 같아.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쓰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사실 챈들러 같은 경우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여러 번 밝히기도 했었는데 소설 범죄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할 작가가 그렇죠. 레이먼드 챈들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말씀해주신 그
문장 발굴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인생 문장들 같은 거를 발굴할 네.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게 하드보일드 작가들이 잘하던 것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좋고, 예, 그런가 하면 스티븐 킹 같은 경우는 진짜 네. 왜 이야기꾼이란 그렇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하는가. 풀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속도감을 만들어내는가 같은 거를 맞아요.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스티븐 킹 책도 장편, 초장편들도 있어가지고 그럼요. 예. 읽다 보면은 이게 빌드업 되는 과정이 약간 답답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결국은 끝까지 읽어. 예, 예. 맞아요. 그런 게 굉장한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티븐 킹에게서는 이야기에 관한 A부터 Z까지를 다 배웠고요. 아, 예. 네네. 레이먼드 챈들러에게서는 어떻게 단문을 구사하는가, 어떻게 문장을 좀, 아니 이렇게 비정한 문장을 이렇게 우아하게 쓸 수 네네. 있나, 이런 것들을 되게 아무튼 경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어떤 문장이라든가 이야기의 전체 아우라, 톤 이런 것들을 매만지는 그런 것들은 레이먼드 챈들러에게서 많이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범인이 누구냐 막 범인을 찾고 이런 소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소설은 다 범인이 초장에서 다 밝혀지거든요. 그 이유가 이 범인 쫓기에 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렇게 싶지 않은 거예요. 네네. 그 외에 그 나머지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에게 영향을 준 추리소설가는 레이먼드 챈들러고요. 네네. 네, 스릴러의 대가는 이제 스티븐 킹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작가님들마다 스타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범죄물도 누가 죽였나,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네네. 왜 죽였나, 네. 이게 중요한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작가님의 어떤 추구하는 스타일이 추구미, 달라지죠. 예, 이게 네.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재밌고요. 이 스릴러 소설 쓰시면서 재발견하게 되신 작가들이 있을지도 궁금했는데요. 네. 흔히 범죄 소설의 고전이라고 하면 셜록 홈즈 시리즈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왜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같은 경우도 범죄물이라고 하면 반드시 언급되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예. 저는 그 범죄물이라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네. 그 거의 무슨 범인을 찾고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그냥 문학인데 스릴러처럼 느껴지는 그런 소설을 쓰시는 분인데 콜슨 화이트헤드라고요. 아, 네. 예, 예. 이제 두 작품이 번역이 돼 있는데 니클의 소년들하고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하고, 예,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문장도 좋고 일단은 이야기 자체도 엄청나게 스릴 있게 읽혀요. 그러면서도 품격이 있어요. 문학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콜슨 화이트헤드를. 이게 콜슨 화이트헤드는 미국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데 읽어도 될까? 같은 네. 느낌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책인데, 네. 읽다 보면 역시 이 책도 초반에 잠깐 장벽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초반에 장벽이 길어요. 길는데, 예. 네. 그 앞에 부분을 읽다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약간 뭔가 웅장한 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작가가 거대한 네. 세계의 역사를 네. 그 한 개인의 삶과 엮어서 잘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저도 읽으면서 했던 것 같고, 진짜 읽은 다음에 마음이 웅장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예, 콜슨 화이트헤드를 빼놓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학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 거대한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추상적으로 걸러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홍수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대 이러면 안 됐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그 사람들의 현장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참한 것을 딱 보여주면 그때는 안 됐다가 아니에요. 충격이 그대로 오거든요. 바로 문학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죠. 들이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홍수가 이 아프리카 대륙을 어떻게 쓸고 지나갔나를 보여주는 그건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학은 어떤 거대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대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게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혹시 책 읽을 때 습관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뭐 예. 밑줄을 많이 긋는다든지 뭐 책장을 네. 덮는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아예 깨끗하게 보신다든지. 저는 책 더럽게 보는 편이고요. 그 노트를 써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막 읽으면서 이렇게 막 그 연필로 막 줄을 긋고 거기다 내 생각도 막 네, 메모도 네. 해놓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중에 책을 찾아보면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줄 긋고 읽다가 요약을 해요. 또 노트에다 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태그를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소설을 쓸 때 이걸 자료로 활용을 이제 하려고 거기를 이제 사실 확인 뭐 이런 거 삼아서 이렇게 찾아보는 게 훨씬 용이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설 한 권 끝내고 나면은 자료 삼아서 본 공책이 그 한 10개쯤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문학, 내가 그야말로 좋아서 읽는 문학책도 사실은 구조, 인물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뭐 문장도 써놓고 또 거기 뭐 이렇게 중요한 플롯 이런 것도 써놓고 이렇게 해서 요약본을 항상 카드를 만들어 아, 놔요. 진짜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구조로 이걸 썼구나. 뭐 내가 뭘 놓쳤지? 그러면 또 앞으로 가서 보게 되고 특히나 이제 제가 좋아하는 소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집착이 심해가지고요. 몇 번씩 읽는 버릇이 네. 있어요. 그래서 더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그 노트를 보면서 내가 이때 잘못 읽었네. 이런 거 확인도 하고 이제 그래서 책 읽는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근데 책은 더럽게 보고 거기에 딸린 노트도 있고 그래요. 아, 그럼 독서 노트 같은 걸 쓰시는 방법을 좀 들려주시겠어요? 요약을 하고요. 일단 문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구조 파악을 하고 그 주요 인물들을 이름을 써가지고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 사람이 조연이네, 주요 인물이네 이런 걸 적어놔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1인칭으로 등장해도 주인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전혀 등장하지 않아도 네, 네, 네.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야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소설을 시작할 때 사건이 빵 터졌을 때 거기에 중심 인물로 등장하면 반드시 주인공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 절정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면 그 사람이 또 주인공이에요. 이 양쪽 장면에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주인공이 아닌 거거든요. 이걸 뒤집으면 뭐냐면은, 작가가 이 양쪽에 있어야 할 인물 한쪽을 빼먹는다든가, 둘 다 없다면 작가는 주인공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주인공이 사건을 일으키고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쭉 이어지면서 메시지가 작가가 독자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주인공을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년의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서건이가 주인공인 걸로 보통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최연수가 주인공입니다. 최연수가 사건을 일으켜요. 그리고 결국 해결을 해요.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주인공의 자격이고 주인공의 임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독서 노트 쓰면서 책 읽는 습관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뭘 읽고 사는지를 사실 기억하지 못한다. 맞아요. 많이 잊어버리기 예,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게 있으면 찾기가 쉬워서 예. 좋은 게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읽으면서 잘못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잘못 읽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기록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읽은 것들을 자료를 쓰는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설 쓰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책 읽고 내가 일하는데 참고하기도 하고 공부하는데 참고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때 자료를 수합하는 방법으로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기록이 중요해요. 저는 사실 자판을 쳐가지고는 기억을 못해요. 그게 어디 있는지도. 이 사람이 뇌의 기억도 있지만은 이 근육의 기억도 있거든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는 맞아요. 이 기억이 꽤 오래 가요. 그래서 최소한 그게 어디 있더라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뭐 정확히 기억 못 하지만 그게 네네. 어디를 찾으면 있더라 정도는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시더라도 독서를 할 때 과학책이든 뭐 문학이든 뭐 자기계발서든 뭐 이렇게 읽으실 때 기록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하고 요약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번 책 쓰시면서 과학책을 많이 읽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과학책을 몰아서 많이 네. 읽다 보면 분명히 네. 나 좀 재밌는 거 읽고 싶어. 네, 내가 읽고 맞아요. 싶은 거 읽고 싶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집중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셨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나중에 읽어야지,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야지라고 생각하고 킵해 두신 네. 재밌을 것 같아 보이는 책이 있나요? 스티븐 킹의 한 3년 동안에 스티븐 킹이 다작을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에세이도 새로 나왔고 네. 또 책이 몇 권이 있어요. 아직 못 읽은 책들이. 지금 그거를 읽고 싶은 생각에 굉장히 가슴이 설레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일까. 그 양반은 정말 세기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양반이에요. 속도로도 그다음에 예, 내용으로도. 내용으로도. 이런 기발한 이야기를 막 읽으면서도 이렇게 감탄을 하지만 또 속도도 어마어마해요. 누가 내 생각에 7난쟁이가 있어서 뭐 어디서 이야기를 캐다 주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거 읽을 생각 한쪽 책장에다가 지금 다 마련을 해놨거든요. 네. 그 이제 이 일정들이 다 끝나면 가서 이제 읽을 생각입니다. 작가님 이제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올 겨울 12월 11월 말까지는 이제 독자들 만나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12월쯤 되면 이제 저는 다시 또 제 방으로 돌아가서 다음 소설 준비해야죠. 준비하면 이제 제일 먼저 다음 소설에 필요한 책들 리스트 만들어서 주문하고 이제 공책 마련하고 그것도 재밌어요. 내가 다음에는 공책도 계속 같은 거 쓰면은 지루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쁜 공책들 막 사다가 모아놓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제 생각에 다음 작품 같은 경우는 또 한 2년 몇 개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 3년 만에 돌아오지 않을까. 글 쓰는 일이 되게 네. 외로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쓰는 동안은 나는 알고 있는데 네. 남들은 모르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왜 글 쓸 때 이게 소설이든 뭐 비소설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는 뭔가 있어. 네. 근데 이거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큼 멋있어 보이지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계속해서 고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은 혼자서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게 작가로서는 고독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작업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일까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어떤 캐릭터를 풀어놓았을 때 걔네들이 정말 케미가 잘 맞아가지고 이야기가 잘 굴러가면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고 한편으로는 즐겁고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혜상이하고 제이의 네. 꽁냥꽁냥 스토리는 참 잘 풀렸어요. 근데 잘 풀리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 옳게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원래 너무 쉬운 것은 의심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쉽게 풀리지? 이거 뭔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혜상이하고 제이의 스토리는 의외로 뭐라 그럴까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갔고요. 진짜 어려웠던 것은 사실은 경주의 연애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연애잖아요. 보통 사내 연애고 보통 네. 사람들의 연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는 연애를 30년 전에 하고 그 남자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그간의 연애 세포가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제 남편을 봐도 연애 감정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 부부도 있긴 있겠지만은. 네. 그래서 참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써놓고 아들에게 이제 읽혀봤죠. 제 아들이 제 소설을 이번에 처음 봤을 거예요, 아마. 정말요? 네, 제 아들이 공돌이라 그랬잖아요. 시스템 개발자여가지고 이 공대생들이 잘 책을 안 읽더라고요. 특히나 이 문학 쪽은 읽지 않아요. 만화는 보는데 네. 문학 쪽은 읽지 않아서 제 소설을 어쩔 수 없이 처음 본 거예요. 저를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연애 장면들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한참 이제 연애할 나이인데 지도 연애를 안 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 남녀의 평균처럼 연애를 안 하고 있어요. 걱정스러워요. 네. 그 시기가 너무나 예쁜 시기고 연애하기 네. 딱 좋은 시기인데 연애를 안 하니까 안타깝고 얘는 이 좋은 시기를 왜 방구석에서 컴퓨터만 만지고 저렇게 앉아있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죠. 예, 대한민국 평균 맞네요. 네, 예. 대한민국 평균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이거 쓰면서 이거 보고 애들 그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연애 세포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이 사랑에도 사연이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 소설에서 흔히 읽기 어려운 사랑 이야기가 네. 더블로 네, 더블로 예, 나오죠. 등장한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고 작가님으로서는 새로운 도전을 하신 작품이기도 해서 네. 예, 장르적인 도전이라는 면에서도 눈여겨보실 만한 작품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마 읽으신 다음에 다시 이 방송 들어보시면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네. 다시 한번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밀리의 서재에서 오디오북으로도 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듣고 이해하고 예. 이야기를 즐기는 방식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작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정유정 작가님께 오늘 소감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오늘 일단 이다혜 기자님 만나서 너무 네. 반가웠고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예, 마치 찜질방에 앉아서 정말. 수다를 떠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편하게 녹화를 해서 좋았고, 독자분들에게 밀리의 서재는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는 마음도 있어요. 재미나게 읽어주시고요. 제가 아까 멘탈이 꽁치뼈라고 했잖아요. 네. 예, 재미없다 그러면 부서진 꽁치뼈가 됩니다. 재미없어도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다음 화에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